네, 법원 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내부 문건 98개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문서에는 구속영장 심사는 물론 재판의 처리 방향까지 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다수 담겨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법원 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와 관련한 문건 410건 중에 98건 전문을 공개했는데 이 공개 배경 아무래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중이 실린 게 아니냐 이런 좀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뭐 이건 특조단이 조사한 거를 이제 뭐 전부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예. 안팎에 이제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은 이제 공개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이제 공개하고 나서 지금 더 오히려 충격과 혼란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원래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뭐 판결의 독립뿐만 아니라 행정의 독립, 인사, 예산, 조직 이런 모든 독립을 지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이죠. 그 행정권의 어떤 말하자면 거래를 함으로써 행정권이 예속되는 길을 스스로 택했다. 이런 점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네, 충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정황들이 담겨 있는지 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이 판사 선정 권한을 사실상 청와대에 넘겨주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정황도 나타나 있는데 사실 정황만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적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지금 내용인가요?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 대법원과 고등법원 사이에 하나의 법원을 다시 만들어서 예. 거기서 대부분의 그 상고심 사건, 3심이라고 그러죠. 네. 그거를 처리하고 대법원은 일부 사건, 아주 그 판례를 변경한다든지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만 200건 정도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걸 말합니다.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요. 예. 근데 이 상고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의 수건 사업이었죠. 그야말로 이거에 올인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올인을 하지 않고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예. 없는 것이죠. 그 올인을 하는 마당에 이제 여러 가지 청와대의 비율을 맞출 필요가 있었죠. 그 상고법원을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제 상고법원을 만들면 거기에 이제 상고법원 판사를 임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판사 임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대법원장에게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임명권마저도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행사하지 않고 BH의 예. 어떤 코드 맞추기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야만 BH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는 인사권까지도 나눠 가질 수 있다. 좀 이런 점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서 영장 담당 판사 외에는 좀 관여할 수 없는 영장 심사에도 개입하려고 한 정황이 문건을 통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도 좀 예. 충격적인 예. 겁니다. 원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장 담당 판사만이 전권입니다. 그거는 예. 위에서 다른 판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도 영장 전담 판사가 3명 있지만 예. 셋이 합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판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 영장이라고 하는 요 제도를 가지고 법무부하고 이제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왜 법무부와 거래를 하려고 했냐면 2015년 8월경에 말이죠. 지금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시 대통령이죠.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하니까 이 상고법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법무부하고 한번 상의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하고 거기에 이제 또 비율을 맞춰가지고 설득할 필요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주고받을까를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법무부는 결국 검찰을 대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수건 사업이 뭐냐면 바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시켜버리면 네. 다퉈보지도 못하고 아예 소리도 못하고 예.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장 항고제라고 하는 거 다시 그 위 상급법원에 얘기해가지고 한번 다퉈보는 거라든지 내지는 영장 없는 체포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법무부하고 한번 거래해 보려고 그런 문건을 작성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체포 전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포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게 있고요. 기소 전 보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하기 전에 예. 법원에 이제 그 검찰에 의해서 구속당했을 때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는 거. 요거는 예. 이제 오히려 검찰한테 법무부한테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승태 대법원에서는 검찰한테 유리한 거, 영장 항고제, 예. 그다음에 영장 없는 체포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한테 불리한 거, 뭐 기소 전 보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양날의 칼을 가지고서 거래를 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드러난 거죠. 이거는 결국 체포라든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죠. 예. 이 기본권마저도 상고법원을 위해서는 거래를 하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이 드러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격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예. 네, 또 충격을 던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해서 사건 처리의 방향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런 문장도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 그런 예. 문구를 만들었어요. 예.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BH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아니 사법부에서 무슨 정부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합니까? 네.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이 부여하는 것이죠. 예.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당시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댓글로 정권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선거를 부정해가지고 말하자면 정권을 잡은 거니까. 그러면은 그 재판에 있어서 BH한테 좀 유리하게 어떤 좀 국면을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물론 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재판에까지 직접적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이것이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기환송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문구에 보면은 말이죠. 아직 실체적으로 다퉈볼 만한 것이 남아 있다. 아직.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직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 가면 또 실체적 절차적인 거 말고 실체적인 것을 다퉈볼 만한 게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그 원세훈 사건 이것이 효력이 있는 거다. 효력이 있다는 말은 정부하고 딜을 해볼 만한 청와대하고 딜을 해볼 만한 효력이 있는 거다. 이런 걸 써놔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 문구가 예. 국정원에서 만든 것 같아요. 무슨 어떤 대간첩 작전을 하는 건지 뭔지 네.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아주 그 하나하나 세세하게. 유리한 거 불리한 거 세세하게 예. 방안을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떻게든지 상고법원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이 통진당 소송 결과 등 청와대 관심 사건의 이 결과를 미리 그렇죠. 빼는 정황도 맞습니다. 좀 이 나타나 통진당 있는데. 그거에 예. 대해서도 이제 판결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건 미리 좀 알아가지고 예. 통진당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BH가 청와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요걸 좀 알아가지고 빼내주려고 했던 빼내줬는지는 뭐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정황이 담긴 문서가 요 지금 이번에 공개된 98개 문건에 들어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요거를 갖다 어디에 배당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다룬 문건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세월호는 목포 지원 관할이거든요. 원칙적으로 하면은 그러면 거기가 좀 규모가 작다 그러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이제 관할이 해경 같은 것이 그 당시에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인천지방법원도 뭐 관할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디에 그 재판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문제는 인천지방법원에다가 하는데 특별히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인천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한테 이걸 맡기자. 네. 이런 어떤 문구가 나와요. 근데 그건 전자배당하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목포 지원이 작아가지고 광주지방법원이나 인천지방법원에서 할 수는 있겠죠. 거기까지는. 예. 그렇지만 와서 전자배당해가지고 어느 부에 갈지를 정하는 건데 요거를 수석부장판사. 그게 신무판사입니다. 당시에. 요 신무판사한테 맡기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는데 요 신무판사가 아무래도 대법원의 어떤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예. 좀 충격적이네요. 네. 예. 문건을 보면 이 상고법원 도입의 대안으로 거론된 이 대법관 증원 이 방안에 대해서는 진보 인사의 그 최고법원 진출이 우려된다. 진보 인사가 대법원에 들어온 걸 좀 우려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도 저는 충격적입니다. 정말 제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예. 대법원이라고 하는 곳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성 판사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장애인 판사도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또 경험과 이런 걸 가진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진보도 있어야 되는 거고 보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원래 이제 그 당시에 대한변협이라든지 민변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대법관 수를 늘리자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상고법원을 하지 말고 상고법원을 한다는 얘기가 사건이 적체되니까 그러니까 상고법원을 해가지고 좀 빨리 처리하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법원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건 하기 싫은 거예요. 대법원의 위상이 약화될까 봐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상고법원을 하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지금 그 대법관에 대해서도 말이죠. 우리가 대법원 구성의 어떤 다양화 이런 예. 것들을 변협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계속 요구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수 일색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법관을 늘리게 되면 민변이 미는 진보 성향의 판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다. 예.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야겠다. 이러는
것들을 논의했던 정황이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이죠.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판과는 조금 다른 쪽의 얘기긴 한데 이 법원행정처가 승진을 포기한 판사를 문제법관으로 지목해서 감찰 강화 등을 통해서 관리하려 한 그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것도 승포판이라고 또 이렇게 예. 부르대요. 승진을 포기한 판사. 뭐냐면 과거에는 말이죠. 예. 이제 법관의 승진 제도가 이제 있어가지고 승진을 못하면 보통 옷을 벗는 예.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평생 법관이라 해가지고 서서 승진을 못해도 여기서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걸 말합니다. 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이제 못 되고서도 계속 법원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동력도 떨어지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뭐 하겠다는 거냐면은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인터넷 그 활용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판결문을 어떻게 작성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감시 감독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정말 나태해질까 봐 국민을 위해서 판사들도 정신 차리고 판결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말이죠. 이것이 대법원의 어떤 반기를 들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그런 판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의 사찰, 동향 파악한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의구심이 있어서 이거는 뭐 정확히는 좀 알 수 없으나 이것도 조금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려고 했는지 좀 궁금해하실 건데 왜 이렇게 양 전 대법원장이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거가 저도 지금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사실은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법원 예. 입장에서 예. 법원 입장에서는 일단은 고위 법관들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하고 나서 뭐 그다음 법원장 자리는 몇 개 안 되고 예. 대개 이제 옷을 벗어야 되는 대법관이 다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또 뭐 변호사로 다 나갈 수도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위 법관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 상고법원을 만들면 하나의 또 자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법관 수를 늘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막는 방법으로서 상고법원을 생각했던 것인데 결국 그리고 대법원장의 위상이 이제 강화될 수 있죠. 뭐 예. 상고법원도 만들면 다 이제 부리면서 직할로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법원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 예. 있죠. 네. 헌법재판소는 9명이거든요. 9명인데 정당해산 심판이라든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내리에 각인되는 이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대법원은 자기들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자꾸 좀 헌법재판소에도 밀리는 이런 것도 있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도 헌법재판소처럼 정책법원 한 100건, 200건만 중요한 것만 하고 예. 나머지 사건은 상고법원을 좀 미루고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네. 물론 여기에는 예. 사건이 많이 적체가 되기 때문에 빨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고법원이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도 물론 있었다고는 봅니다. 네. 하지만 그거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추진했다는 것은 결국 법원의 어떤 위상 강화 이런 것들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당시 도모함으로써 자기가 큰 업적을 남겼다. 예. 그런 어떤 명예욕 이런 것들이 과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아직 의혹이긴 하지만 공개된 문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차근차근 짚어봤는데 앞으로 문건이 추가로 좀 더 공개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공개되지 않은 문건들이 뭐냐면 대언론사하고의 관계 속에서 지금 만들어진 문건들이 예. 있어요. 뭐 10여 건 정도. 예, 10여 건이 예. 있는데 제 일면에 뭐 뭘 보도하게 하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변협 대한변협이라든지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뭐 이런 예. 게 있어요. 그다음에 또 민변을 어떻게 뭐 압박할 것인가. 그래서 변협이 왜냐하면 반대를 강하게 했거든요. 그 당시 상고법원에 대해서 예. 전면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민변도 예. 마찬가지고 대한변협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공개되지 않은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되지 않은 문건들에 대해서 남김없이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사법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